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8월 27일에 있었던 잭슨홀 회의에 대해 CNBC에서 나온 기사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파월이 연말까지 테이퍼링이 될 거라고 예견하는데, 그렇지만 금리 인상 전에 커버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이번 금요일에 올해 말 전까지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 같다고 내비쳤습니다. 경제가 완전 고용이 되기 전까지 커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이 바로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설은 와이오 민주 잭슨홀 연례 심포지엄의 일부였습니다. 패드 파월 의장은 비록 금리 인상이 아직 멀었지만 연말 전까지 쉬운 금융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 의장은 많은 관심을 모았던 잭슨홀 미팅에서 경제가 더 이상 많은 정책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연준이 가능한 한 연말 전까지 채권 매입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중앙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연준 후 9월 21일에서 22일까지 열리는 회의에서 테이퍼링 발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파월은 자산 매입의 감소가 그 시기와 속도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2%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최대 고용을 하기까지 커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라고 했고,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일어나기 전에 중앙은행의 이중 권한의 하나이다. 그렇게 말했네요. 여기서 레이트 하이크가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고, 그 전에 고용이 더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장은 연준 의장의 발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주가 지수들이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네요. 오후 늦게 연준 부의장 리차드 클라리다가 파월의 연설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고용의 증가가 계속되는 한 테이퍼링이 진행될 것이고, 근데 그 날짜는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클라리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올해 말에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파월은 연설에서 왜 현재의 인플레이션 상승이 일시적인 것이며 결국 목표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장기간에 걸쳐서 말을 했습니다. 여기 영상을 보시면 7분 50초 정도로 해서 파월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나옵니다. 연준은 언제 긴축 정책을 시작할지에 대한 벤치마크로 상당한 추가적인 진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고, 파월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험이 통과되었다 라고 말했으며 최대 고용을 향한 분명한 진전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와 그 동료 관리들이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올해부터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에 동의했습니다. 매달 최소 1,200억 달러의 채권 매입액을 감축하는 문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연준이 언제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의미만큼이나 기계적인 차원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발 초기에 경제를 되살리려는 노력으로
제로금리를 유지했고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2020년 3월의 2배인 8조 4천억 달러로 이렇게 더 가속화했죠. 지난해 잭슨 홀 회의에서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좀 지속되더라도 좀 더 넓은 고용을 위해서 이 정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윤곽을 잡았었고, 이에 대해서 비평가들은 이 정책이 약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현재 가격에 압력을 가한다고, 이런 책임이 있다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파월은 금요일에 이 정책을 옹호하면서 올해 인플레이션 조치와 같은 일시적인 경제 선회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은 때에 맞지 않은 정책을 취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은 오늘날 노동시장이 상당한 해이함에 남아있고, 팬데믹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그러한 실수는 특히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실업기간이 길어지면 노동자와 경제 생산 능력에 지속적인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7월 실업률은 5.4%로 2020년 4월 14.8%에 비교하면 내려간 수치지만 2020년 2월, 그러니까 팬데믹 전이죠. 그때와 비교하면은 잘 반영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전인 2020년 2월의 실업자는 3.5%였고 600만 명의 근로자들이 더 일을 했고 300만 명이 취업 대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파월은 코로나 델타 변이가 완전 고용으로 가는데 단기적인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최대 고용을 지속하는 데는 전망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최근 몇몇 지역의 연준 총재들이 CNBC에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고 있다고 했지만 인플레이션을 높이게 한 요소 중 일부가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파월은 물론 이런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데, 그렇지만 이런 우려는 인플레이션이 증가된 게 일시적이라고 판명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직 테이퍼링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 안에는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또 내려갈 것이다. 이 영상에서 보시면 항공료, 숙박 그런 것들은 내려갔는데 일부 오른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고용시장은 그래도 좋아지고 있고 좀 더 고용이 잘 되면은 테이퍼링을 시작하는데 올해 안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급격한 폭락이 있기 전에 경제 정책을 잘 써서 급격한 폭락이 아니라 완만한 하락 또는 조정으로 될 수 있도록 연준에서 정책을 펼쳐야죠. 그래서 연준에서 볼 때도 테이퍼링으로 해서 이 완만한 하락을 이뤄내야 되는데, 아직은 고용시장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연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 정책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이런 침체나 무슨 금융 위기 이런 거를 관리를 하는 거죠.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은 코로나 발발 후에 1파, 2파, 3파, 4파, 5파, 우리는 현재 5파 중에서 어느 부분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연준에서 이 테이퍼링을 연장함으로 인해서 5파가 좀 더 길어진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하락 A, B, C파가 오는데,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올해 안에 실행을 한다면
이게 급격한 하락이 아니라 좀 약간 완만한 예고가 된 하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국내로 상황을 봐보겠습니다. 자, 8월 11일의 매일경제기사인데요. 미 테이퍼링 예고에 인프라 투자까지 해서 신흥국 자금 이탈 공포. 연준 후 테이퍼링 시점이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1조 달러 인프라 예산안 표결에 붙여져서 즉 인플레이션 우려와 고용 회복, 인프라 투자까지 본격화하면서 연준 후 테이퍼링을 서두를 가능성이 더욱 커졌고 그러면 신흥국 자본시장의 자금 유출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고 지금은 한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 유출이 예상되는 신흥국들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잇따라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는데 브라질은 4.25에서 5.25로 러시아도 올리고 터키도 올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올렸죠. 0.25% 인상했습니다. 여기 기사에서는 가계빚과 전쟁 성포라고 했지만 더 큰 요인으로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을 해서 환율이 급등을 하면은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자, 우리나라의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하나, 두 개, 세 개 하고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내려가면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죠.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도 지금 상승을 멈추고 있고요. 최근에는 거래량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며 MACD나 MACD 오실레이터 스토캐스틱으로 볼 때 하락이 지속될 것 같지만 지금 금리를 약간 올렸으므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좀 약간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우 추세 이론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우 추세 이론으로는 상승 3국면이 있고 하락 약세 3국면이 있는데 1국면은 매집 국면, 2국면은 마크업 국면, 3국면은 과열 국면인데 약세 시장 1국면이 분산 국면입니다. 분산 국면은 전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호재의 반응이 없고 악재에 민감하며 해외 뉴스가 하락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이 약세 시장 1국면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신고가 갱신에 실패를 하고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도주가 신고가 갱신에 계속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자 밑에 여기 보시면 이럴 때는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도 계속 상승을 했고 하지만 이렇게 갱신에 실패하고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역시 상승을 멈추고 횡보하다가 지금 하락 추세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약세 시장 1국면이 이렇게 해서 지나가면 2국면은 어떤 국면이 되는가? 그 다음에는 공포 국면입니다. 매도하려는 투자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 다음에 약세 시장 3국면이 되면 침체 국면으로 미처 처분하지 못한 투자들의 실망 매물이 출회돼서 투매 양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시장으로 본다면 지금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초입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일본의 유명 애널리스트인 우라카미 구니오의 주식시장 4국면을 보면은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로 나누는데 금융장세는 저금리로 주식이 화랑기를 받고 실적장세는 장기간 저금리로 투자가 증가하는 거고 역금융장세는 물가 안정과 과열된 경기를 진정할 목적으로 금리를 올림에 따라 시중 자금이 주식에서 빠져나와 채권으로 이동하여 주가가 하락하고 역실적 장세는 그 다음으로 역금융장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경기가 더욱 나빠지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어 폭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금융 장세가 아닐까라고 현재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우와 이 역금융 장세를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의 마지막에 담고 싶은 것은 파티가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좀 연기한다고 했지만, 그리고 올해 안에 한다고 했지만, 이 불씨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테이퍼링의 불씨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옮겨놓거나 약간 휴식의 시기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약간 휴식을 시기를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또 미국은 지금 인프라 투자 법안이 또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가능성은 좀 열어놔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일단 잭슨홀 회의에 대한 CNBC 기사를 번역을 해봤고, 그로 인해서 한국 코스피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한국 주식시장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제 영상은 투자에 참고만 하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